이번 시간은 45번째 45강입니다. 45강. 저번 시간에 했던 논점을 잠깐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논점이 무익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입찰 들어갔을 때 최초 가격이 나오죠. 감정 가격이. 그로부터 유찰되고 계속 유찰되면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무익녀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무익녀라고 하는 것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한 푼도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남는 게 없을 정도까지 가격이 다운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익녀가 됐을 때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 시점에 지금 무익녀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랬죠. 매수 통지서. 매수 통지서를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발송한다는 얘기죠.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발송을 해서 그 내용은 지금 무익녀 상태가 됐는데 경매를 계속 진행한다 하더라도 당신한테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 빵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면은 당신한테 떨어지는 게 빵원이란 얘기죠. 이게 무익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매 신청 채권자 위에 뭐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압류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압류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배당을 해주고 나면은 당신한테 떨어지는 게 빵원이다. 이게 지금 무익녀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유찰되고 했을 때 법원 공무원이 무익녀로 판단될 때는 채권자한테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매수 통지서 내용은 위에 선순위 권리자들한테 빚잔치로 나눠주고 나면은 당신한테 남는 게 빵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에 살 것인가 적정 가격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그럼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얼마에 내가 사겠다는 그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격은 이 선순위 권리자들 100% 다 주고 그 다음에 경매 비용도 내야 되죠. 내고 그리고 또 채권자한테 1원이라도 남는 가격을 법원에다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의 매수 가격은 쉽게 말해서 이게 1순위자, 2순위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3순위라고 했을 때 1순위자 100%다 줘야 되고요. 2순위자 100%다 줘야 되고요. 근데 그 이전에 경매 비용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경매 비용도 이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경매 비용을 빼주고 1순위자 다 가져가고 2순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가 3순위로 받을 차례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플러스 뭐 100원이라도 남는 이런 형태가 돼야 무익녀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전체 가격을 토탈해서 합산을 해보고 채권자가 그 다음 경매 입찰 들어갔을 때 이것이 낙찰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라는 그 가격을 법원에다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 가격은 경매 비용 들어간 거 1순위자한테 100%다 주고 2순위자한테도 100%다 주고 그리고 3순위자한테 100원이라도 남는 이 정도의 가격을 갖다가 법원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그 다음 입찰 들어가는 날짜에 공고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경매 신청 채권자가 얼마의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 가격을 법원에서는 공지를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1억 원이다. 그 제시한 가격이 1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회차에 경매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매수 가격, 채권자가 법원에 제시한 그 매수 가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그럼 1억 원은 여기서 이제 무익녀가 아니라 잉여 상태가 되는 거죠. 채권자한테 1원짜리 하나라도 떨어지는 가격을 제시했을 테니까. 그럼 1억 원보다도 조금 더 높게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매수 가격 제시한 이 가격보다도 더 높게 써내야 그 사람들이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밑으로 써내면은 그 사람들은 낙찰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 원 이상 써내는 사람이 그 회차에 없었다. 그러면 낙찰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가 1억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1억 원이라는 가격에 그 부동산을 사면 되는 겁니다. 매수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레파토리가 돌아가죠.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이고 이 경매 EBC 교재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몇 페이지 보시는 거 하면요. 경매 EBC 교재 맨 앞으로 가서 26페이지를 보세요. 26페이지. 경매 ABC 교재 26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양가로 20번 무익녀가 나와 있습니다. 무익녀.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경매 신청자, 즉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이라는 얘기가 경매 신청 채권자를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경매 신청자의 채권이 있을 것이고 그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이라는 얘기는 1순위자가 뭐 다른 압류 채권자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저당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돈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매 비용도 들어가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찰되고 했을 때 어느 회차에 가면은 그 최저 매각 가격이 나오는데 그 최저 매각 가격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 1순위자, 2순위자 다 줘야 되는 거니까요. 우선하는 부담과 경매 비용, 이 경매 비용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경매 비용을 변제하면은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상태가 무익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무익녀라는 사실을 압류 채권자한테 이렇게 통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번 회차 유찰되고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보니까 위에 사람들 주고 나서 니한테 떨어지는 게 빵원이다. 빵원이다는 얘기죠. 빵원. 그러니까 무익녀 통지를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무익녀 통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줄.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정한 선순위 채권액을 넘는 가액으로 다시 말해서 윗사람들 100% 다 줘야 되고요. 경매 비용도 포함을 시켜서 그거보다도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1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떨어져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가격을 채권자가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정한 선순위 채권액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 신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네가 사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낙찰이 안 되면 네가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이 가격으로 그 얘기죠.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이게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법정은 찾아보세요. 법정원에 다 있으니까. 민사집행법에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채권자가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무익녀라는 걸 밝히면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답변을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죠. 답변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익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양가로 20번의 무익녀에 대해서 이 논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앞 시간에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논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문제를 갖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보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시면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와닿아야 됩니다. 공부가 누적되면은 이제 그렇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교재 133페이지. 경매 ABC 교재 133페이지. 저번 시간에 이제 이 부분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요. 133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은 물건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건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 성립의 시간적 선호에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은 100% 물건이 이기죠. 100%.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이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은 물건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채권을 물건보다 후순위로 넣는 것은 물건은 등기를 통한 공시가 이루어지지만은 채권은 제3자가 확인할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이해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물건은 공시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알 수가 있죠. 제3자한테 오픈되어 있고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제3자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A, B 사이의 문제이고 그것이 제3자한테 공시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터졌을 때 제3자가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A, B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질서 안정을 위해서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공시가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물건이 당연히 우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주택에 대해서 A가 1월 1일에 5천만 원을 주택 소유자에게 건저당 설정 없이 차용증만 받고 빌려줬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만 받았습니다. 그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B는 동년 3월 1일에 8천만 원의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C가 동년 6월 1일에 1억 원의 건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순서는 A가 먼저 했고, 그러니까 지불각서만 작성을 했죠. 무담보죠. 무담보 채권이죠. 지불각서만 썼습니다. 차용증만 썼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시간적으로 첫 번째,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건저당을 설정을 했고요. C는 세 번째 건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B하고 C는 건저당권자, 즉 물권자인 것이고 A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죠. 물건하고 채권이 싸웠을 때 누가 이깁니까? 물건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B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A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로 빼야 됩니다. 순서상으로. B 시간에는 B도 건저당권자, 그 다음에 C도 건저당권자죠. 건저당은 제한물건이죠. 제한물건 상호간에 있어서는 제한물건이 먼저 설정된 놈이 우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B가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C가 2순위, 그 다음에 A는 맨 꼴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해설 보시면요. B가 1등, C가 2등, A가 꼴찌가 되죠. 배당 순위에서 A의 일자가 앞서지만은 단순한 채권이기 때문에 B와 C의 물건보다 후순위에 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은 그 발생 원인, 발생 시기,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자들 간의 경락 배당은 채권의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권리 금액의 비율대로 안분 배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권자 간에는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한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채권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AB 간의 문제일 뿐이고 제3자한테 공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B 간의 문제이고 그 계약서 날짜는 소급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위조하고 변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못 믿는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채권자가 뭐 이 사람들이 먼저 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저 사람들은 나중에 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으로 채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먼저 배당해 달라. 이게 법원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계약서 증거 자료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 자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날짜 선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채권끼리는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양가로 3번 물건의 우선적 효력인데 그 예외를 보자 이런 얘기죠. 채권에 대한 물건의 우선적 효력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물건이 우선이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건과의 선후가 정해진다. 여기서 뭐 청구권, 채권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채권이 가등기된 경우, 가등기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우선순위를 보장받지 않습니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은 원칙은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는 100% 물건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보면은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경우 부동산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가등기 된 경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죠. 가등기가 설정되면은 나중에 뭐 제한 물건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 같은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소유권은 이 가등기권자한테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런 것들은 물건보다도 다른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가등기를 하면은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를 한 거죠. 임대차 등기. 여기서 임대차라는 것은 순수한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지만은 이것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달라지죠.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민법 621조, 민법 621조에 보면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기간 처음부터 하든지 계약기간 중간에 하든지 양자간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민법 621조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뭔가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민법 621조의 명문 규정이 있죠. 이렇게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채권은 원래 등기하는 게 아닌데 입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는 길을 민법 621조에서 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법 621조의 법적 효과를 보면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민법 621조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주임법도 규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규정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법에서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가진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등기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예외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임차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갖추는 경우 등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건과의 선후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정일자 찍으면은 그것을 다 보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있어서 뭐 전입신고만 해도 벌써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권리들보다도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선순위 대항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전입신고만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인데 전입신고만 해도 벌써 대항력을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물건은 대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얘기죠. 공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물건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에 대한 예외로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했거나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가등기권자를 존중을 해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임대차 등기했을 때 그럼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또 봐야 되겠죠. 물론 등기하기 이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으면 그 기득권은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대항력이 그 시점에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임금 채권의 우선 특권, 그 다음에 주택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 특권 등은 성립 순서에 상관없이 물건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죠. 배당표 뭐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배당표 맨 위에 뭐가 나옵니까? 경매 실행 비용. 두 번째, 유치권하고 그러니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즉 비용 청구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요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빼는 거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나오죠. 네 번째, 또 길어지네 이렇게 막 당해세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날짜 순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보호를 받는 거죠. 날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당해사, 여기까지는 날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밑으로 이제 날짜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최우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3순위로 보호를 해줍니다. 3번, 물권 변동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양가로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동그라미 1번, 여러 물권 변동의 요건 중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물권 변동이 가장 중요하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186조. 민법 공부할 때 다 하셨던 것들이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고요. 양가로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 민법 187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당연히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공, 판경기 이렇게 많이 암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나 인도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187조.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예전에 뭐 민법 공부하실 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경매 사례를 딴 거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전 사건이지만은 배당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을 했는데요. 2006 타경 337 땡땡 사건입니다. 2006 타경 337 땡땡. 소재지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뭐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이거 다세대 주택 사건입니다.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2층 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뭐 한 십몇 년 전 사건이네요. 소유자하고 채무자 같은 사람이고요. 채권자는 김모 씨가 되고 오른쪽에 감정 가격을 보면은 6,500만 원입니다. 지금 밑에 보증금이 20%라고 되어 있죠. 녹색 글씨로 보증금이 20%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 벌써 낙찰 받았죠. 그죠? 낙찰 받았는데 7,515만 원입니다. 115%에 낙찰 받았습니다. 4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한 분이 최고가를 써냈죠. 그런데 지금 미납을 했어요. 뭐 미납한 이유는 또 있겠죠. 뭐 미납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미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세경매입니까? 재경매입니까? 자, 복습 한번 할까요? 경매 신청을 들어가고 경매 등기가 되고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순간에 뭐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매든 간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서 가압류 들어갔겠죠.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다면은 여기서 가압류를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을 들어가죠. 경매 신청 들어가서 2, 3일 뒤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본압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가 경매 개시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는 즉시 이게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경매 절차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게 압류이죠. 압류. 본압류. 경매 절차 첫 번째 단계, 경매 개시 등기했을 때 본압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입찰길이 잡히죠. 입찰길이 잡히고 입찰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배당요구 종기가 잡히죠. 배당요구 종기가 잡히는 거고. 입찰길에 가서 배팅을 하죠. 근데 1등이 등장을 했다. 1등이 있으면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7일 뒤에, 일주일 뒤에, 입찰은 여기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했고, 입찰기일에 탄생을 했고,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할 것인가, 매각 허가 결정이냐, 불허가 결정이냐, 이걸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빚잔실 들어가는 거죠. 예, 잔금 납부일이 정해지는 거죠. 잔금 납부. 잔금 납부일까지 잔금을 납부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빚잔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경매 절차 3단계가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3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압류 단계. 두 번째는 뭡니까? 현금화. 돈으로 바꿔야 되죠? 현금화 단계. 세 번째가 뭡니까? 배당이죠. 그래서 1단계는 압류 단계. 두 번째는 현금화 단계. 세 번째는 배당, 이제 빚잔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 압류 단계, 현금화 단계, 배당 단계, 이 세 가지까지 통틀어서 들어갔을 때 이걸 갖고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매. 근데 배당 단계까지 가지 않고 현금화 단계까지 갔다. 1번의 압류 단계, 2번의 현금화 단계로 거쳤다. 그랬을 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경매. 형식적 의미의 경매는 어떤 것들이 있냐? 유치권 경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유물 분할 경매, 이런 것들이 형식적 의미의 경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배당 단계까지 안 나갑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매는 경매로 집어넣어서 그걸 현금화 시켰을 뿐인 거죠. 배당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자가 배당받는 거 아니야? 그 배당 아닙니다. 유치권자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걸 갖다가 뭐 배당권자로서 배당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유치권자는. 어쨌든 첫 번째 압류, 두 번째 현금화, 세 번째 배당, 이렇게 3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경매 개시등기를 냈을 때 이제 압류 단계를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거죠. 현금화. 여기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빚잔치하는 요 배당 단계,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 배당 단계를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찰기일에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유찰됐다. 유찰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찰됐으면 저감 조치를 해서 물건이 다시 나와야 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신경매 또는 뭐 세경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입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입찰보증금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저감 조치를 하죠. 저감 조치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유찰됐으니까 깎아서 물건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20%의 저감 조치를 취하고 서울 이외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30%의 저감 조치를 합니다. 이건 저감 조치에 관한 얘기고 입찰 보증금을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데 입찰 보증금 10%입니다. 10%. 그런데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잔금 납부일이 됐는데 잔금 납부일까지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 납부를 안 했다. 이프나 잔금 납부를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죠. 재경매. 여기서 유찰됐을 때는 신경매 또는 세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입찰 보증금은 1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금 납부를 안 해가지고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왔을 때 이건 재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입찰 보증금이 20%가 되는 거죠. 20%. 저감 조치는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감 조치하지만 여기는 저감 조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입찰 보증금이 10%인데 여기 재경매는 입찰 보증금이 20%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1차 때 낙찰 받으신 분이 115%의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미납을 하니까 2차 때부터는 뭡니까? 잔금 미납을 했으니까 2차 때는 물건이 세경매로 물건이 나온 게 아니라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잖아요. 미납을 했으니까, 잔금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럼 재경매로 나왔을 때 입찰 보증금은 여기는 세경매는 10%지만은 유찰됐을 때 여기 잔금 미납을 해서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입찰 보증금이 20%란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메뉴에 보면은 입찰 보증금이 파란색 글씨로 20%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제 2차 때 20%인가? 2차 때 20%의 입찰 보증금인 이유는 1차 때 낙찰을 받으신 분이 잔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2차 때는 입찰 보증금이 이제 2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1차 때 잔금 미납하신 분은 1차 때가 얼마입니까? 1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6,500만 원이니까 6,500만 원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650만 원 날렸죠, 그죠? 예, 650만 원 포기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물건이. 어쨌든 1차 때 미납을 하는 바람에 2차 때는 재경매로 들어갔고 그래서 2차 때는 입찰 보증금이 이제 20%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차 때 보니까 낙찰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 1차 보십시오. 1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6,5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때 최저 매각 가격도 6,500만 원이죠.
이렇게 재경매, 잔금 미납을 해서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이게 유찰된 경우는 저감 조치를 하죠. 서울은 20% 깎고 기타 지역은 30% 깎고 물건이 나오는데 잔금 미납을 해서 물건이 재경매로 나왔을 때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올라가죠. 그죠? 좀 신중하게 들어와라. 이런 의미에서 입찰 보증금이 20%로 뜁니다. 그러나 저감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처럼 뭐 유찰돼 가지고 이제 물건이 안 팔렸다 이러면은 좀 싸게 내놔야 되는 거니까 싸게 내놔야 물건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감 조치를 하고 물건이 나오는데 이 재경매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만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재경매로 물건이 나올 때는 입찰 보증금은 20%로 상향 조정되지만은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 저감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했던 가격이 2차 때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6,500이었는데 2차 때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6,500만 원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낙찰 받았죠. 낙찰 받으신 분이 6,822만 원. 자, 그리고 뭐 배당 종결 처리까지 2007년도에 배당 종결 처리까지 된 사건입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03년 4월 24일, 배당 요구 종기가 2007년 3월입니다. 자, 박스 안에 이제 임차인 현황이 나오는데 김태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점유 부분은 주거용 전부 방 2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들어갔네요. 보증금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입일자가 2002년 5월 24일.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03년인데 2002년도에 전입신고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겠네요. 그죠?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3년 4월 3일. 자, 확정일자를 찍었으면은, 자, 전입신고했으면은 두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뭐하고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전입신고했을 때 첫 번째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요건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나중에 예. 잠깐 누가 오셔가지고 좀 녹화 중이라서 제가 중간에 그만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전입신고를 하면은 첫 번째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2003년도 4월 24일입니다. 이때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 하면은 그 밑에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서인천 세무서에서 들어왔네요. 그죠? 예, 압류 들어왔습니다. 이게 서인천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왔네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은 이제 김태모 씨가 전입신고한 날짜가 2002년 5월 24일에 이때 전입신고했습니다.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2003년 4월입니다. 4월 며칠이야?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이때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전입신고도 먼저 했고요. 확정일자도 미리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2007년 1월 달에 했죠. 근데 배당 요구 종기가 2007년 3월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적법한 기간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까지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분석 바로 밑에 보시면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1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통해서 넘어갔는데 최모 씨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근데 2번, 3번, 4번, 5번, 6번 보면은 전부 다 압류 등기가 들어와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서인천 세무서장이 압류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말소 기준 등기라고 돼 있죠.
자, 말소 기준 등기 수없이 복습을 합니다. 한번 읊어보시겠어요? 말소 기준 등기 총 몇 가지입니까? 말소 기준 등기 건, 이거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건조, 가, 압,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건조갑 담경전이죠.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매정보지 요전에 보면은 요새 이제 매각물건명세서 그 맨 상단에 보면은 최선순위 권리라고 해서 말소 기준 등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냐. 굳이 뭐 이걸 암기할 필요가 있냐?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매정보지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나오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최선순위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은 물론 그거를 보면 되죠. 그걸 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경매 지식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건조, 가압, 담경, 전세권 예외적으로. 그러면은 이 전세권은 왜 예외적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제가 썼는데요. 일단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소액 임차인의 지급 기준 권리가 있죠. 소액 임차인의 지급 기준 권리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죠.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가압류하고 압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서 가압류 채권하고 압류 채권만 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이 지방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은 건조가압, 담경,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고 왜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인정이 되고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가? 그걸 보면은 논리는 이렇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담보권을 일단 전제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돈 달라는 권리들입니다. 돈 달라. 이거 하나입니다. 돈 달라. 돈 달라. 전세권은 이게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전세권 설정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의 본질이 있는 거죠. 이건 돈 달라는 게 아니죠.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겠다 이거죠. 그죠? 이게 돈 달라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다 돈 달라는 것들입니다. 건저당 돈 빌려준 거 있으니까 돈 달라 이거죠. 저당권 마찬가지고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돈 달라는 거죠. 압류도 마찬가지죠. 가압류는 민간인이 들어갔을 거고요. 압류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들어간 거죠. 나라에서 바로 압류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 세금 안 내? 이렇게 세무서에서 들어간 거고 돈 빌려준 사람이 가압류 들어간 거죠. 가압류 채권자가 되는 거죠. 가압류 들어간 거죠. 돈 내놔 이런 얘기입니다. 돈 달라, 돈 내놔,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 담보 가등기 도 그죠? 돈 빌려주고 지금 담보 설정해놨죠, 그죠? 담보 가등기 설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 달라. 경매 개시등기 당연히 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건저, 가압, 담경은 다 돈 내놔, 다 돈 내놔입니다. 돈 내놔인데 전세권은 돈 내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사용 수익하겠다. 이게 전세권이죠. 그러나 이 전세권자가 예외적으로 첫 번째 뭡니까? 전부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순위 권리여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어떤 겁니까? 기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일부 전세는 안 되죠. 전부 전세권자여야 되고 두 번째 최선순위 권리여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때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 위에 전세권이 위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선순위 권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자체에 의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의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고 두 번째 선순위 권리가 되고 세 번째는 전세권자가 직접 임의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용익물건으로 원래 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사용 수익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용 수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돈 달라 이거 아닙니까? 나도 돈 받고 나가겠다. 나도 돈 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전세권도 결과적으로 돈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용익물건에서 담보물건성이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담보물건성이 부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다시 말해서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 나갈 테니까 돈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저가 앞 담경은 처음부터 돈 달라는 얘기고 담보권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것들이고 전세권은 사용 수익의 본질이 있지만은 이런 조건을 갖춰서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결국 돈 달라는 얘기로 가는 거니까 이 순간에는 이것이 담보물권적 성격이 부각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전세권도 돈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예외적으로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서인천 세무서장이 압류 들어갔죠. 요거죠, 그죠?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죠. 예, 압류. 그러니까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도 압류가 4개나 돼 있죠, 그죠? 압류가 토탈해서 5개가 있는데 압류가 이렇게 토탈해서 5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맨 앞에 있는 압류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녹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나 됐네요. 조금 더 하고 이걸 마무리 짓기가 마무리 쳐야죠. 그래서 등기부 현황에 보면은 1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최모 씨, 2번에 압류 들어갔죠. 서인천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국세를 체납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3번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압류 들어갔죠.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가면 뭡니까? 지방세죠. 그죠? 지방세.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금천세무서에서 또 압류 들어갔죠. 국세를 체납했네요. 5번에 용산세무서 국세를 체납했네요. 6번에 서울특별시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7번에 강제경매 들어갔는데 강제경매는 김모 씨가 들어갔죠. 김모 씨는 원래 그 위에 김모 씨는 등장을 하지 않죠. 갑자기 이제 김모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모 씨는 김태모 씨는 여기서 이제 임차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임차권자가 강제경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김태모 씨가 열받았겠죠. 그죠? 열받으니까 소송을 거치든지 또는 직업명령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다면 확정 판결서, 직업명령 신청을 했다면 그것이 확정됐을 때 2주 만에도 확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확정서를 갖고 강제경매를 지금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맨 밑에 주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다. 가로 안에 보시면은 2002년 5월 25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입신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세입자 김태모 씨가 전입일자가 2002년 5월 24일이죠. 그러니까 이 길 0시에 발생을 하는 거니까 5월 24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 발생 시기는 5월 25일 0시가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배당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당표를 짤 때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참 배당표 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이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금 자체도 이게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배당표 짜실 때 경매 실행비용 먼저 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이건 이제 필요비, 유익비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를 짜봐야 되는데, 최당, 조공후, 이렇게 되죠.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할 때 제가 표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 배당표를 보면은, 그 배당표는 이렇게 돼 있죠. 아마 그때 이제 오프라인에 할 때 자료 받으신 분들은 보면은, 최당, 조공후, 최당후 임조공일 자료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최당후 임조공일 자료를 드렸죠. 처음에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이 자료입니다. 최당후 임조공일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조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료를 드릴 때는. 그러나 이제 완벽한 모델이 뭔가 하면은 최당, 조공후, 임조공일 이게 완벽한 모델입니다. 처음부터 이 자료를 드리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형 모델이죠. 최당후 임조공일이 기본형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걸 퍼펙트하게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이 이 사이에 조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당, 조공후, 임조공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최당무 임조공일을 드린 것은 이 모델이 실거래에서 가장 흔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 스터디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모델을 제가 이제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스터디가 중단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실 때 최당, 조공우, 임조공일. 그러니까 기존의 최당우, 임조공일에서 이 사이에 조공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최당, 조공우, 임조공일.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저당권 같은 것들보다도 조세나 공과금 날짜가 앞서면은 이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조공을 위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저당권 같은 것들보다도 조세나 공과금 날짜가 뒤로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위치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당, 조공후, 임조공 이렇게 암기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럼 그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세 같은 경우는 압류 등기한 날짜가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압류 등기를 했잖아요. 압류 등기를 하고 압류 등기한 날짜가 다 찍혀 있죠. 2003년 몇 월 며칠. 그러나 이 순서는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이 기준이라는 얘기죠. 법정기일. 공과금 같은 경우는 납부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기일. 그리고 최당 조공후 할 때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일반 조세보다도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소액임차의 최우선 변제가 맨 위에 오죠. 그 다음에 당해세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1등, 당해세가 2등입니다. 당해세는 날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날짜를 따지게 되는데 세 번째 최당 조세죠. 조세. 네 번째 공과금. 다섯 번째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저당권부 채권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임금 채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일곱 번째가 조세. 또 조세가 나오죠. 여덟 번째가 공과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조세 그 밑에 있는 것들보다도 당해세는 무조건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임차의 최우선 변제권 이거하고 당해세는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일반 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처럼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압류 등기한 날짜가 아니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기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봤을 때 압류 등기한 날짜만 다 나와 있고요. 일단 여기서 뭐 서울특별시에서 들어간 거, 검천세무서에서 들어간 거, 용산세무서에서 들어간 거, 서울특별시에서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당해세인지 일반조세인지 그것도 이 자료만 갖고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당해세면은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되고요. 근데 일반조세로 밝혀졌을 때는 일반조세끼리는 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또 따집니다. 그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있습니다. 또 뭐 납세 담보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뭐 압류 선착주의, 압류를 먼저 들어간 놈이 우선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실 필요 없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압류 등기한 날짜가 여기에 찍혀 있고 압류 들어가는 사람이 다섯 명이죠. 그죠? 나라에서 압류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나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간 것도 있고 근데 이 압류 들어간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이 세금이 만약에 당해세라고 한다면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되고요.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라고 하면은 이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갖고는 배당표를 짜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뭐 당해세니 뭐니 법정기일이 언제니 이거는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사를 해도 알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해도 알기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말소기준 등기가 이번에 압류 등기가 서인천 세무서장 이게 이제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 밑으로는 어쨌든 다 날아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배당표를 짜게 되면 당해세 같은 경우는 맨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이니까 이런 경매 물건을 들어가실 때는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5강은 마치겠습니다.